우리가 이제 평소에 사람도 사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면 뭐 어떤 사회든 여러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여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 내란이라는 것은 일종의 열병 발작 이런 거잖아요. 네. 윤석열이 한밤중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의 밤이 생겼어요. 그날부터 발열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네. 이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 번의 고비를 넘었어요. 네, 맞아요. 1차 내란이 작년 12월 3일 밤에 있었고 2차 내란이 이제 한덕수, 최상목 등등의 이 관료들의 난, 이 대행들의 난, 이게 2차 내란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왔었고요. 네. 이제 세 번째 내란이 조이대의 난 또는 이제 법비들의 난, 뭐 도적비자,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도적대들의 난이죠. 이게 지금 3차 내란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열병,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이 발열을 동반한 이 병이 한 번 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친위 쿠데타였고, 그다음에 진압하고 정리하는데 상당히 긴 기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란 잔당들 혹은 내란 일당들의 반격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의 내란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 네트워크가 어디에 숨겨져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열병이 한번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징후를 뚜렷이 느끼지 못했으나 네. 우리 몸을 골병들게 만들고 있던 여러 요소들, 네. 후유증 같은 건가? 그 고위 관료들, 아, 네. 법관들, 뭐 검사들은 그 전부터 이미 나타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군 장성들 뭐 등등해서 그다음에 뭐 민간 무슨 헌법 전문가, 형법 전문가, 로펌, 법률 회사들 이런 것까지 지금 한국 사회의 또아리를 틀고 있던 암적인 요소들이 다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너무 적나라해. 그러니까. 이 부패한 뭐 엘리트 카르텔들이 윤석열이라고 아는 아이를 대통령으로 그냥 세웠던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네, 이거 내가 그동안 좀 잘못 표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본인들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을 이용한 거고 네. 윤석열을 세워놓고 본인들은 본인의 헤게모니를 계속 강화시켜 나간 그랬던 거죠. 것 같아. 사실 그 전에 한번 실패를 했거든요. 이회창이라는 경기고 서울법대 예, 그 서울대 내란과 그거를 중심으로 그래요. 이게 누구의 세상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정짓겠다라는 시도를 했던 거예요. 2번 될 뻔했다가 안 됐죠. 근데 그게 아슬아슬하게 실패하고 한이 맺혀 있었거든. 아. 근데 윤석열을 통해서 그걸 이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난동을 부리다가 유감없이 다 보여주고 한 방에서 무슨 명현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약 먹고 나면 이렇게 쫙 올라오고. 부드럽게 아파지죠. 네, 그거. 꼴 평생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었을 때 아. 금단 금단이요. 증상 네, 금단. 이런 거 있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밤 이후에 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 일종의 금단 증상을 느끼면서 예. 곳곳에서 발작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어디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대부분 다 알게 됐어 이제. 이제 언론, 검찰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네. 그리고 이제 군부는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었다는 거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네. 고위 관료들, 아우, 이 모피아들, 얘네들이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카르텔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네. 드디어 이제 우리 판사? 최강욱 변호사도 못하고 공직자도 할 수 없는 최강 유튜버. 네, 최강 유튜버가 평소에 늘 주장해온 이 법비 이론, 이것이 그냥 망상이 아니고 그렇지. 실제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 알게 되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꼭 세상에는 어떤 나쁜 일도 오로지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열이 한번 확 나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전부 정밀하게 진단하는 계기가 된다니까요. 과거에 진보 정권의 대통령들이 많았는데 왜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는 금단 형상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이상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나타났죠. 일단 그때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전효욱이 했던 다음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된다라는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그렇지. 그게. 예.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고 이것들이 역풍을 한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그냥 선거를 통해서 지들이 계속 이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는 얘네들이 볼 때는 걔들 기준으로 노무현보다 더 심각한 사람인 거야. 성장 과정이나 학벌이나.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명문 상고라도 나온 저걸로 얘들이 뭐라도 이거 고등학교는 나왔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다녔으니까. 공장 다녔잖아, 공장. 그러니까 내가 왜 작년에 여기 나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암세포론에 빗대어서 이제 이 국힘당이나 네. 이런 윤석열 정권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때 이제 그 한 얘기 중에 내가 암이 원래 발병했던
환부가 있는데 거기 수술을 하면 다른 데서 막 암세포들이 증식해서 그걸 전이되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게 전이된 게 아니고 음. 원래 거기 원래. 있던 그러니까 암세포가 옮아간 게 아니고 거기도 원래 암세포가 있었다고요. 이 한 곳을 도려내니까 다른 것들이 골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암에 대한 외과 수술이 그 우리가 고기 있는 암만 발견했을 따름이지 사이즈가 작은 암들, 그러니까 10억 개 이상의 암세포가 돼야 뭉쳐져야 사진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만 개, 200만 개 정도로 증식한 암세포는 사진에 안 잡혀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이 암의 환부를 도려냈잖아요. 네. 국회에서 1차 시술을 계엄 해제를 하고 네. 탄핵을 해서 1차 시술을 했고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1차 시술, 예. 국회 탄핵이 2차 시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3차 시술로 여기를 드러냈잖아요. 네. 드러내고 이 과정에서 이 암과 교신하고 있던 다른 암 조직들이 차례차례 걸기한 거예요. 그게 한덕수, 최상목 등등 이 모피아들. 아. 예? 네. 그다음에 거쳐서 대법원까지. 조이대. 이게 서로 교신하는 암세포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를 우리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과제는 어떻게 이것들을 적절한 첫 시술을 하고 시술이 필요한 데는 요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가. 그렇죠. 이제 이거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돼요. 네.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비관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내란 세력이고 아, 그건 네. 맞죠. 우리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유일하게 정통성 있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국회예요. 국회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법부는 시험 봐서 제도로 된 사람이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도 국회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네. 아, 대통령보다 앞에 나옵니다. 헌법에도 맨 먼저 국회가 나와요.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게 딱 첫 문장입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에 의거해서 이 내란을 차례차례 다 진압할 수 있어요. 이 사법부의 마지막 3차 내란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욱 씨는 이 범죄를 적발하고 도려내고 진압하고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흥분해서 막 비탄에 잠긴 소리를 내냐고. 그래도 아직까지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사법 쿠데타까지 있었던 네. 상황이라 저 장경태 의원께서 이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인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제대로 된 소위 이제 세 번째 판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판사, 두 번째 판사도 중요하지만 또 세 번째 판사가 더더욱 중요한 건 삼심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네요. 그런데 이 1심에서 보통 판사 한 명당 2,500건 정도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요. 2심 판사가 보통 이 1인당 한 200건 정도. 근데 지금 3심 세 번째 네. 판사가 제일 중요한데 1년에 1인당 4,500건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360일 다 일을 해도 하루에 10건 이상을 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은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권만 그렇게 빨리 30 며칠 만에 6일 만에 뭐 6만 장의 사건 기록 봤다고 하니까요. 선고일 지정까지 보면 그러니까요. 6일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대법원이 이렇게 졸속으로 사실상 네. 사법 쿠데타에 준해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정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들께 네. 다 모두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 이제 외국 사례도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연방 대법원이 있긴 하지만 모든 주마다 다 대법원이 있거든요. 또 있어요. 세 번째 다 대법원.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대법원이 51개가 있는 것과 같고요. 그렇죠. 이 독일이나 프랑스도 다 100명이 넘습니다. 대법관이.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 소위 이제 대법원 판사거든요. 왜 지방법원은 또 지방법원 판사, 네. 고등법원도 판사라고 하는데 굳이 대법원 판사라고 안 하고 대법관이라고 라고 합니다. 하는 저는 이 귀족 판사 제도를 깨야 되겠다. 이 저- 소수 정예가 네. 이 독점하고 있는 이 얼마나 지고지순한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거를 좀 깨야겠다. 귀족 판사 제도를 깨야겠다 해서 맞습니다. 14명에서 100명으로 전 이번에 법을 냈습니다.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는 헌재가 그동안에 이렇게 헌법재판관들 쫙 앉아있으면 뭔가 권위도 느껴지고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들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줬던 가장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박근혜 파면합니다. 주문할 윤석열 때. 파면. 아, 이 두 장면으로 인해서 뭔가 존중과 존경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대법관들이 아는데 신당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 의자가 이만큼 올라가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높아요 네. 전체적으로 막. 그래서 뭔가 신전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러니까요. 야 저런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기는 참 쉽지 않겠다. 네. 이 생각도 좀 들리고. 의자나 좀 바꾸지. 의자 좀 정말 바꿨으면 그게 뭐예요? 그럼 100명이면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 아니 근데 김용민 의원이 근데 이제- 30명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30명 100명을 더, 저는 더 발의하신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또 중요하진 않고요. 또 네. 외국 사례들 또 보면 소부에서 많이 합니다. 보통 그렇기 이제 때문에 소부로 소부를 짜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소부로 쪼개서 아. 뭐 네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각 민사면 민사, 네. 형사면 형사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딱딱 자기 전문 분야로 하지 대법관들이 무슨 마물 박사도 아니고 20 다 모든 재판을 20 몇 개 소부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돼요. 독일이나 그러면 되네요. 프랑스도 다 그렇게 저희도 소부 좀 그래줬으면 저희는 변호사 입장에서 네. 기록 좀 제대로 읽어줬으면 좋겠어. 그 하나에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읽어달라고. 안 읽으면 뭐라 표현 뭐라 합니까 그거를. 재판 어떻게 합니까? 3심까지 가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간절한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변호사비도 엄청 맞습니다. 3심 변호사비 더 세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저 지난 법사에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법원행정처장님이 대법관이신데 제 사건 기록을 다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하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대법의 연구관 분들이 101명 정도 계시거든요. 실제 네네. 판사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경무도 물론 줄여야 되지만 그분들은 결국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대법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그분들 연구하는 재판을 사람들이에요. 하는 분들이 아니죠. 아닙니다. 보고서만 근데 그분들이 하는 쓰는 대로 분인데. 다 끌려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래서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법관이 제대로 된 예. 심리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옳은 이게 거. 100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예. 많이 돌지 않습니까? 예, 예. 30명? 야, 그것도 많은 것 같은데 100명? 100명. 하니까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 야, 100명은 어떻게 앉아? 앉아. 100명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해외 사례나 이런 게 뭐 있나요? 소부로 저는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 소부. 소부로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독일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기준 네. 민사부 13개, 형사부 5개, 수사법관 2분, 대재판부 2분, 또 기타 재판부 8개에서 30개의 이게 소부로 맞아요. 구성됩니다. 그래서 실제 독일 같은 경우는 152명의 판사 대법관이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실제 이 판결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그러니까 같이 앉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같이 막 지금 우리나라처럼 쫙 그냥 12명이 쫙 앉아가지고 무슨 사기진도 아니고 아테네 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 예. 이제는 서울중앙지법도 판사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냥 다 자기 그 법정에서 자기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 만약 그래서 바뀌면.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재판 6개 재판국이 있고요. 또 이 재판국에 선임 판사가 있고 1명에서 3명까지 섹션 판사들로 구성을 해서 한 이 4-5명씩의 섹션 판사들이 실질적인 세 번째 소위 3심 네. 재판을 치르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대법관이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정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 제대로 된 재판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이 여러 사법 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네. 유독 우리나라만 귀족 법관처럼 탁 앉아가지고 그냥 전원합의체 저는 갑자기 100명에 뭔가 좀 약간 그 설득력이 생겨서 100명 맞는 것 같아요. 네, 왜요? 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법을 서비스로 저희가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재판도 1심, 2심, 3심은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렇죠. 저렇게 막 14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게 재판이 되겠습니까?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대법원 또 가서 재판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네. 그 14명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꼼꼼하게 봐줄 수 있는 네. 여러 소부가 있다면 네. 그렇죠. 자신감이 생겨요. 대법원 사건 사실 기대를 못합니다. 아,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지금 지규현 개인의 문제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이제 후폭풍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커질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미 유명해졌지만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결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크게 봐서 이 사람이 계속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판가름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공개를 통해서 지규현이 본인한테 지금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나 판단들 예측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그게 일단 재판 공개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영웅이 될 수 있는 길도 있고 네. 역사적 죄인이 되어서 사실상 변호사 개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차례는 어떤 식으로든 종식이 되고 역사적 단죄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선택을 해야 할 건데 영웅의 길로 갈 것이냐 역사적 죄인의 길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 지기현 판사로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적인 재판의 형태대로 따라갈 것이다 결국은. 네. 과거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대로.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지금 공개 비공개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이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재판 공개는 하고 있죠. 이제 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기자들도 다 들어가서 취재하고 있고 방청객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외부에 공개하는 언론의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모든 재판에서 다 언론이 가가지고 재판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내보내는 건 아니었잖아요. 공개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피고인 개인의 어떤
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한다기보다는 재판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이고 재판장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법정 안에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주도하는 원님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들한테 납득이 갈 만한 판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 게 이런 사건의 특징이라서 그런 점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규현 판사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증거인멸 이렇게 시도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예. 아예 법정에서 구속시켜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좀 진행되다 보면 어제 윤석열이 법정에 출석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예. 자기 집에서 거기까지 뭐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앞에서 그 한남동에서 나올 때처럼 일종의 퍼레이드를 하면서 올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진의 세력들을 깔아놓을 수만 있다면. 근데 그분들이 거의 안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갈수록 윤에 유리하게 호전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이제 대선 국면이 진행되고 어떤 새의 향방이 정해지면 정해질수록 내부 증언들이 많이 터져 나올 텐데 그 증언 중에는 윤이 석방된 이후에 한남동으로 돌아가서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게 이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증거인멸에 대한 의혹은 엄청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어떻게 또 그장 거기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예. 뭐 그 국민 세금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파티한다고 먹고 즐기는 수준의 사람인데 당연히 자기 살기 위한 이상한 짓들을 많이 감행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터져 나오는 순간 이게 재판부는 외부에다가 지금 두고 국민적인 분노가 끌어오르는 걸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본인은 구속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심에 승고 나기 전에도 재판 과정에서 구속을 시킬 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추가 증거인멸의 정황이 드러나서 아, 추가 증거인멸에 대한 정황을 그렇죠. 그러면 그는 검사 풀어준 다음에 돌아가서 예. 증거인멸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게 드러나면 드러나면 그렇게 이제 하고 예. 그러면 그는 검찰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기소를 다시 추가적으로 하자고 넣어야 됩니까? 아니요 직권으로 그냥 아,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예. 구속 사유는 이게 기소가 되면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예. 이 법원 구성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검사하고 우리가 같은 식구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식구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검사보다는 낫다. 이게 일종의 이상한 우월의식 같은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위헌적인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막 불법이 횡행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공직자들이 준동하고 이러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지 않아요. 네. 근데 자기 신변을 위협하는 거, 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쌍욕 그 확성기에다가 막 떠들어대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근무하는 사무실 부시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뒷조사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지금 다 당하고 있는 와중에 헌재 결정마저 이제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헌재에서 했던 거짓말을 지금 여기 하급심 법정에 와가지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세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규현 아니라 어떤 판사도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분석이 된 건데 미국에 있는 판사든 유럽에 있는 판사든 한국에 있는 판사든 법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그 집단 내에서의 평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자가 피고인 하나를 어떻게 제어를 못하고 저렇게 떠들게 방치하면서 재판 소송주의도 제대로 못한다. 그거는 그 준거 집단에서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헌재가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상당 부분 내란 혐의에 대해서 다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급 심판자가 지 개인적인 생각이나 취향이나 지향을 가지고 없는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큰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제일 신경 쓰는 게 자기가 욕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 욕먹지 않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는 거고 그 안전한 길이라는 거는 앞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따라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 그 예예요.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가 앞으로 지금까지 보였던 이런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게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거가 관련돼 있는 것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윤곽근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다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서 지금 뭐 법관 출신들 혹은 법관이 하는 판단을 우리는 존중하지도 않겠고 믿지도 못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지금.
군사 쿠데타를 자행하고 후보 교체 정당 쿠데타를 배후 조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당적 박탈하고 재구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누구보다 윤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따라왔던 대표적 친윤 인사이신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셋째, 평소 후보님과 이념을 같이 해온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연대하여 극우 빅텐트를 결성하고 나아가 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후보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넷째, 한때나마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으로서 군사 쿠데타를 원천 근절하고 국정을 망가뜨린 주술 정치의 완전 근절을 위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함께 내란 특검 및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주술 정치 근절 국민청문회를 실시하며 용산 대통령실의 주술 관련 시설 및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주술 정치 척결 의지를 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정체성과 애국심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1919년은 나라가 없었다. 일제 때 국적은 일본, 김구 중국 국적 발언 등 시대착오적 뉴라이트 매국 역사관을 공식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의향을 묻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겸 전광훈 아바타의 독특한 위상을 겸하고 계신 후보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총기와 폭약에 의한 후보 테러 제보도 입수되고 있습니다.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후보 유세 동선 주변의 범행 거점이 될 수 있는 건물과 유세 현장 외곽까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전과 경호를 총괄하는 테러 대응 TF의 단장으로서 선거 기간 동안 긴장과 집중력을 유지하며 전문 경호 인력을 중심으로 시민과 당원의 자발적 지원 활동까지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안정적 승리가 안정적 국가 위기 극복의 토대입니다. 상황과 상대를 경시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극도의 신중함과 경계심을 잃지 말고 절제된 언행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빛의 혁명을 이은 빛의 선거에서 선거혁명을 이루고 나라를 살리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수하면 큰 죄를 짓는 선거입니다. 후보도 선대위도 절대 경계, 절대 긴장, 절대 신중, 절대 절제를 잃지 않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페이지만 넘겨도 윤석열, 김건희로 갈 것이다. 그리고 보도 내용은 지금까지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검찰 수사는 거기까지 안 가고 있다. 이건 왜 그렇다라고? 아니 강혜경 씨가 최근 방송에서 얘기한 것만 봐도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애시당초 창원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수사가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개놓은 것 자체부터가 바로 이렇게 나눠버리려는 프레임이었던 거예요. 출발 자체가 그래요. 이걸 모르고 멋 모르는 진보 시사에 나온 유튜버들이 뭐 변호사들이 창원지검 잘한다고 얼마나 박수쳤습니까? 그 뭐 몇 명 실명을 대주셔도 됩니다만.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인데 우리도 다 속아 넘어갔지 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지검으로 가면 오히려 이게 뭐 수사에 탄력을 받고 인원도 더 늘어나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와서 보면 그야말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영 씨 그 일을 봐주고 있는 분이 그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셨더군요. 김건희 얘기를 하니까 검사가 했다는 말이 그건 본류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확실하게 아웃라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럴 거면 그럼 언론 지상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검사가 안 봅니까? 보죠.
이건 뭐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아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쳐다보면은 어떡하라는 겨 나보고. 뭐라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그 질문을 하시라니까. 네. 아니 어쨌든 좋아요. 알겠어요. 그럼 질문을 네. 드릴게요. 네. 이런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이를 틀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봐요. 명나라가 네. 중국 역사상 가장 전체주의 정권이에요. 자그마치 4개의 사법기관이 있어요. 동창, 예. 서창, 내창, 외창. 그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동창을 못 믿으니까 서창을 만들고 서창을 못 믿으니까 내창을 만들고 했는데 4군데 어디든 들어가면 살아나오질 못했어요. 아. 완전히 이제 반불구가 되거나 죽어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참 이 전체주의 감시 체제의 완벽한 정권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악독했죠. 예. 그랬는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 검사들한테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없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검사들의 난 그런 것도 행태적으로 난 동기가 이해가 가. 작년 4월에 중앙일보에 묘한 기사가 하나 실려. 그때 이건 검찰방 고위 관계자라고 중앙일보에서 대문짝만하게 썼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야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검찰은 멸문지화. 그래요. 멸문지화. 그런 얘기들이 그때 있었고. 예. 네. 저기 4개 당의 최우선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 25개 중에 예. 11개가 검찰 개혁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걸 보고 검찰이 비명을 지른 거야. 이러다 야당이 이거 다수되면 우린 다 죽어. 이렇게 내부 분위기가 확 퍼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김건희를 봐주고 뭐 윤석열을 봐주고 이건 절반의 진실밖에 안 돼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자신들의 조직을 위한. 그렇죠. 예. 야당이 이제 생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검찰의 어떤 기득권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다. 항상 이런 프리즘으로 사건을 본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비단 이 사건만 그러면 내가 이 말을 못 하는데 거의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관련된. 이렇게 되나 놓으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내란 사태 이후로 검찰의 행태를 보면은 이거는 뭐라고나 할까 어떤 야당 포비아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자기들의 어떤 멸문지화라는 말을 이제는 내부적인 소통의 언어로 구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정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검찰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검찰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야 그렇지. 망해가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헌법 파괴, 법치 파괴로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관여하는 모든 곳은 망가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해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윤석열을 대입하면 그것이 한낱 윤석열의 장난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윤석열이 묻으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미 법원은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에 의해 망가지고 있고 친윤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친윤 검찰이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쓸모없는 정치재판소로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막을 기회는 4년 전 분명히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징계할 때 지금처럼 절박하게 힘을 합쳐주셨더라면 추미애가 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립되어서 윤석열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몇 명 되지 않았던 그 검사들이 이겼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대한민국의 혼란은 어쩌면 그때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윤석열과 윤석열 세력에 의한 난을 끝까지 진압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지난 4년 전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란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2년 10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 피의자가 죽었습니다. 그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때 장관님과 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많은 검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조직을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냐? 그렇지만 장관님과 저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조직원들을 기소했고 처벌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사했던 이유는 검찰이 존재한 이유, 목적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검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또한 장관님과 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검사 생활할 때는 정치인 수사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계적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과 여론의 질책과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추상 같지만은 약자와 패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검찰은 특정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빙자하여 도륙을 하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서는 검찰이 칼끝이 휘어지고 무뎌졌습니다. 수사 절차, 과정, 내용, 결과 모두에 있어서 국민의 상식과 경험의 지게 거리가 멀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국민의 비판과 여론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보이지 않았고, 또한 약자나 패자에 대한 관용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충성심만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내란이 발생한 후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내란죄 주체가 아니라 내란죄 공범인가 아닌가 하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쩌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검찰과 대척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검찰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가기를 애간장을 탄핵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도와주십시오. 꼭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장관님은 탄핵이 됐다가 복귀가 됐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에 탄핵을 발의해서 소추했던 야당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그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정권은 41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선을 벌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검찰, 경찰, 방송 시민을 동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었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